여러분, 제 이름은 김경순입니다. 올해 80세가 되었네요. 오늘 이 자리에 서면서 제 마음이 조금 떨립니다. 하지만 여러분과 나눌 이야기가 있어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러분, 잠시 눈을 감고 노후라는 단어에 대해 생각해 보시겠어요?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혹시 병원 침대에 누워 계신 모습이 보이시나요? 아니면 요양원에서 쓸쓸히 지내는 모습? 혹은 자식들에게 짐이 되어 눈치 보며 사는 모습? 아니면 반대로 손주들과 즐겁게 놀아주는 모습? 혹은 여행을 다니며 새로운 경험을 하는 모습? 네, 다들 각자 다른 모습을 상상하셨을 겁니다. 어떤 분들은 두려움을 느끼셨을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불안을 느끼셨을 수도 있겠죠. 혹시 기대감을 가진 분도 계실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한때는 노후가 무서웠습니다. 나도 늙으면 저렇게 되는 걸까 하는 생각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곤 했죠. TV에서 보는 요양원의 모습, 길거리에서 만나는 힘없어 보이는 노인들의 모습, 그런 것들이 저를 두렵게 했어요. 하지만 지금의 저는 달라요. 제 노후를 즐기고 있답니다.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 있었을까요? 그건 바로 제가 경험한 것들, 그리고 주변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통해 깨달은 비결 때문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제가 알게 된 행복한 노후의 비결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특히 비참한 노후를 겪지 않기 위해, 늙어서 요양원에 가지 않기 위해 꼭 지켜야 할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세 가지만 잘 지키면 여러분도 저처럼 행복하고 건강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을 거예요. 요양원? 그런 곳 가지 않아도 됩니다. 자식들에게 짐이 된다고요? 그럴 일도 없을 겁니다. 여러분, 노후는 인생의 황금기가 될 수 있어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쌓은 경험과 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시기죠. 하지만 그러려면 준비가 필요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세 가지 비결은 그 준비를 위한 것입니다. 어렵지 않아요. 부디 끝까지 귀 기울여 주시고 이 세 가지를 꼭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미래가 걸려 있는 이야기니까요. 자, 이제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는 건강 관리입니다. 제 친오빠는 저보다 5살이 많아요. 젊었을 때 오빠는 정말 건강하고 활발한 사람이었죠. 키가 180cm가 넘는 큰 키에 어깨가 넓어 운동선수 같다는 소리를 자주 들었어요. 웃음소리가 크고 유머 감각도 있어서 어디를 가든 분위기 메이커였어요. 오빠는 작은 전자회사에 다녔어요. 대학에서 전자공학을 전공했는데 졸업 후 바로 그 회사에 취직해서 평사원으로 시작했죠. 열정적이고 성실한 성격 덕분에 빠르게 승진했어요. 30대 중반에는 이미 중간 관리자 위치에 올랐죠. 직장 생활에서 오빠는 정말 열심히 일했어요. 아침 일찍 출근해서 늦게까지 일하는 게 일상이었죠. 하지만 그만큼 회식도 자주 했어요. 거의 매일 술을 마셨고 그것도 모자라 퇴근 후에 친구들과 2차, 3차를 가는 일도 많았어요. 경순아, 사회생활엔 술이 필수야. 이게 다 일이라고. 오빠는 이렇게 말하며 술자리를 정당화했죠. 술자리에서 오빠는 항상 중심이었어요. 좋은 아이디어가 술자리에서 나온다며 밤늦게까지 술을 마시곤 했죠. 음주와 함께 오빠의 또 다른 나쁜 습관은 흡연이었어요. 하루에 담배를 2갑 이상 피웠어요.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라고 했지만 사실 습관이 되어버린 거죠. 회사 내에서도 길을 걸을 때도 심지어 식사 중에도 담배를 손에서 놓지 않았어요. 담배 좀 줄이세요. 건강에 안 좋잖아요.
제가 걱정되어 이렇게 말하면 오빠는 항상 이렇게 대답했어요. 에이, 괜찮아. 난 타고난 체질이야. 술 마시고 담배 피워도 끄떡없어. 오히려 스트레스 풀어서 건강에 좋다고. 40대 초반까지만 해도 오빠는 정말 괜찮아 보였어요. 얼굴에 혈색이 좋았고 항상 에너지가 넘쳤거든요.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서서히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45세 즈음부터 오빠의 얼굴이 자주 붉어지고 부어 있는 걸 발견했어요.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어졌고 피부도 푸석해졌어요. 체중도 눈에 띄게 늘어났죠. 오빠, 요즘 좀 안색이 안 좋아 보여요. 건강 챙기고 계세요? 제가 걱정되어 이렇게 물으면 오빠는 여전히 괜찮다고 말했어요. 에이, 괜찮아. 요즘 회사 일이 좀 바빠서 그래. 곧 괜찮아질 거야. 하지만 오빠의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점점 더 나빠졌죠. 계단을 오르내릴 때 숨을 몰아쉬는 일이 잦아졌고, 걸을 때 다리가 아프다고 불평하기 시작했어요. 작은 일에도 쉽게 짜증을 내고 화를 내는 일도 많아졌죠. 오빠의 건강 악화는 서서히 진행되었어요. 50세가 되던 해 회사에서 갑자기 어지러움을 느껴 응급실에 실려갔어요. 그때 처음으로 고혈압 진단을 받았죠. 의사 선생님은 오빠에게 생활 습관을 바꾸라고 강력히 권고했어요. 김민철 씨, 혈압이 매우 높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뇌졸중이나 심장마비의 위험이 큽니다. 금연은 필수고 술도 끊으셔야 해요. 규칙적인 운동과 식단 조절도 꼭 필요합니다. 의사 선생님의 말씀에 오빠는 처음으로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그것도 잠시였죠. 병원에서 나오자마자 담배부터 찾더라고요. 에이, 의사들이 다 그렇게 말하지. 너무 과민 반응하냐? 약 좀 먹으면 되겠지. 오빠는 이렇게 말하며 자신의 상태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요. 약을 처방받아 복용하기 시작했지만 생활 습관은 전혀 바꾸지 않았어요. 여전히 술, 담배를 즐겼고 운동은 꿈도 꾸지 않았죠. 그로부터 2년 후 정기 건강검진에서 당뇨병 진단까지 받았어요. 이번에는 오빠도 조금 놀란 듯 했어요. 당뇨라니. 이제 단 것도 못 먹는 거야? 하지만 이번에도 큰 변화는 없었어요. 당뇨약을 추가로 복용하기 시작했지만 식습관은 여전했죠. 회식 자리에서는 여전히 육류를 즐겼고 술자리도 줄이지 않았어요. 오빠, 이제는 정말 관리해야 해요. 술, 담배 줄이고 운동도 좀 해요. 약만으로는 안 돼요. 가족들도 모두 똑같은 말을 했죠. 하지만 오빠는 여전히 고집을 부렸어요. 아이고, 다들 너무 걱정하지 마. 난 괜찮아. 이 정도쯤이야. 내 몸은 내가 제일 잘 알아. 그렇게 또 10년이 흘렀어요. 오빠가 65세가 되던 해였어요. 어느 날 아침 오빠의 아내에게서 급한 전화가 왔어요. 큰일 났어요. 이 사람이 쓰러졌어요. 지금 응급실로 가고 있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죠. 병원 응급실은 혼란스러웠어요. 의료진들이 분주히 오가는 가운데 오빠는 의식 없이 누워 있었어요. 의사 선생님의 설명을 들으니 오빠는 뇌졸중으로 쓰러진 거였어요. 다행히 빨리 병원에 온 덕분에 목숨은 건졌지만 왼쪽 반신이 마비되는 후유증이 남았어요. 김민철님의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평소 관리만 잘하셨어도 이 정도까지 오지 않았을 겁니다. 고혈압과 당뇨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이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의 이 말씀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아요. 그때 병실에 누워있는 오빠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는 걸 봤어요.
후회와 절망이 가득한 눈빛이었죠. 그 후 오빠의 생활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한 달 동안의 입원 치료 후 퇴원했지만 이제는 휠체어 없이는 움직일 수 없게 되었어요. 왼쪽 팔과 다리의 감각은 거의 없었고 말을 할 때도 어눌해졌어요. 오빠의 일상은 180도 바뀌었어요. 한때 활기차고 독립적이었던 그가 이제는 모든 일상에서 도움이 필요해졌죠. 아침에 일어나는 것부터 옷을 입는 것, 식사를 하는 것, 화장실을 가는 것까지 모두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할 수 없게 되었어요. 경순아, 내가 너무 바보 같았지. 너 말을 진작 들을걸. 오빠가 이렇게 말할 때마다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어요. 한때 늠름했던 오빠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쇠약해진 노인의 모습만 남았죠. 오빠의 가족들도 큰 변화를 겪어야 했어요. 아내는 직장을 그만두고 오빠를 전담해서 돌보기 시작했죠. 딸들도 번갈아가며 집에 와서 어머니를 도왔어요. 하지만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오빠를 감당하기란 쉽지 않았어요. 여보, 미안해. 내가 이렇게 될 줄 알았다면. 오빠의 미안해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팠어요. 가족들은 오빠를 위로했지만 그들의 눈빛에서도 지친 기색이 역력했죠. 재활 치료를 받았지만 큰 효과는 없었어요. 왼쪽 팔다리의 마비는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고 말하는 것도 여전히 어려웠죠. 오빠는 점점 더 우울해져 갔어요. 난 이제 쓸모없는 인간이야. 차라리 죽는 게 나았을지도 몰라.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우리 모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결국 오빠가 70세가 되던 해, 가족들은 힘든 결정을 내렸어요. 오빠를 요양원으로 데려가기로 한 거죠. 처음에 오빠는 강하게 반대했어요. 나를 버리려고 내가 그렇게 못났냐? 오빠의 분노와 슬픔이 섞인 목소리가 아직도 생생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가족들의 일상이 완전히 무너지고 있었거든요. 오빠의 아내도 건강이 악화되기 시작했고, 딸들도 자신의 가정을 돌보기 힘들어하고 있었으니까요. 요양원에서의 생활은 오빠를 더욱 우울하게 만들었어요. 넓은 2층 집에서 살다가 갑자기 작은 방 하나로 생활 공간이 줄어든 것도 큰 충격이었겠죠.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같은 음식을 먹고 같은 활동을 반복하는 단조로운 일상. 한때 자유롭고 활기찼던 오빠에겐 감옥 같은 곳이었을 거예요. 경순아, 나 여기서 나가고 싶어. 집에 가고 싶어. 오빠가 이런 말을 할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다른 방법이 없었죠. 지금 오빠는 85세예요. 여전히 요양원에 계세요. 15년이란 세월이 흘렀지만 오빠의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점점 더 나빠지고 있죠. 이제는 저를 못 알아볼 때도 있어요. 요양원에서의 오빠의 일상은 매우 단조로워요. 아침 7시에 일어나 간호사의 도움으로 세면을 하고 옷을 갈아입어요. 8시에 식당에서 아침 식사를 하고 9시부터는 간단한 체조나 레크리에이션 활동에 참여해요. 하지만 오빠는 대부분 무표정하게 앉아 있을 뿐이에요. 점심 식사 후에는 TV를 보거나 낮잠을 자요. 가끔 다른 입소자들과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지만 대화가 길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오후에는 간단한 인지 훈련이나 미술 활동이 있지만 오빠는 그저 멍하니 앉아 있을 뿐이에요. 김민철님, 오늘은 기분이 어떠세요? 간호사들이 물어봐도 오빠는 대부분 그저 그래요 라는 대답만 해요. 한때 유머 감각으로 주변을 웃게 만들었던 오빠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어졌어요. 가족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면회를 와요.
하지만 오빠는 그들을 보고도 크게 반응하지 않아요. 가끔은 딸들의 이름을 헷갈리기도 하고 심지어는 아내를 알아보지 못할 때도 있어요. 아버지, 저예요. 큰딸이에요. 아, 그래. 이런 짧은 대화가 전부인 경우가 많아요. 면회 시간이 끝나고 가족들이 돌아갈 때면 오빠의 눈에 잠깐 슬픔이 스치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마저도 금세 사라지고 말죠. 저는 한 달에 한 번씩 오빠를 찾아가요. 매번 갈 때마다 오빠의 모습이 조금씩 더 쇠약해지는 것 같아 마음이 아파요. 오빠, 저예요. 경순이에요. 경순이. 아, 그래. 이제는 이런 대화가 고작이에요. 예전에 그토록 활기차고 밝았던 오빠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어요. 오빠를 보면서 저는 매번 깊은 생각에 잠겨요. 만약 오빠가 조금만 더 일찍 건강에 신경 썼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죠. 그리고 동시에 제 자신을 돌아보게 돼요. 저는 오빠의 모습을 거울 삼아 제 생활을 완전히 바꿨어요. 매일 아침 1시간씩 걷기 운동을 하고 식단도 건강식으로 바꿨어요. 술은 아예 끊었고 정기적으로 건강검진도 받고 있어요. 경순 씨, 정말 대단하세요. 이 나이에 이렇게 건강하시다니. 의사 선생님께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오빠 생각이 나요. 오빠도 이렇게 건강하게 나이 들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크죠. 여러분, 우리 모두 이런 비극적인 노후는 피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꼭 지켜야 할 3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첫째,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매일 30분씩이라도 걷기만 해도 큰 변화가 올 수 있어요. 저는 매일 아침 1시간씩 걷는데 덕분에 혈압도 정상이고 체중도 적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요. 둘째, 건강한 식습관이에요. 채소와 과일을 많이 먹고 술과 담배는 줄이는 게 좋아요. 저는 과일과 채소 위주의 식단으로 바꾼 후로 피부도 좋아지고 소화도 잘 돼요. 셋째, 정기적인 건강검진이에요. 증상이 없더라도 1년에 한 번은 꼭 검진을 받으세요. 조기 발견이 중요하니까요. 이 3가지만 잘 지켜도 우리의 노후는 많이 달라질 수 있어요.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늦었다고 생각될 때가 가장 빠른 때랍니다. 두 번째는 재정 계획입니다. 우리 동네에 이순자 할머니라는 분이 계셨어요. 지금 83세이신데 평생 시장에서 채소 장사를 하시며 3남 1녀를 키우셨어요. 순자 할머니의 인생은 그야말로 고난의 연속이었죠. 어린 시절부터 가난한 집안에서 자라셨어요. 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하고 일찍 생활 전선에 뛰어드셨죠. 할머니는 15살 때부터 집안 살림을 도왔대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어머니와 함께 동생들을 돌봐야 했거든요. 18살 때부터는 시장에서 과일 장사를 시작하셨어요. 그때부터 시작된 장사가 평생 직업이 되셨죠. 경순아, 내가 처음 시장에 나갔을 때가 생각나. 추운 겨울날 손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 하지만 가족들을 위해 참고 일했지. 그때는 정말 힘들었어. 20대 초반에 결혼하셔서 아이들을 낳기 시작하셨어요. 남편은 건설 일용직으로 일했는데 술을 좋아해서 벌어온 돈의 대부분을 술값으로 써버렸대요. 그래서 할머니가 생계를 책임져야 했죠. 남편의 손찌검도 참아내야 했대요. 경순아, 나는 평생 돈 버는 일밖에 몰랐어. 아침 일찍 일어나 밤늦게까지 일하는 게 일상이었지. 새벽 4시면 일어나서 시장에 가서 물건을 떼고 그걸 팔고 밤 10시가 넘어서야 집에 들어올 수 있었어. 그렇게 30년을 넘게 살았어. 순자 할머니는 항상 이렇게 말했어요.
젊은 시절부터 오로지 자식들을 위해 살아오셨죠. 자신의 미래는 생각할 겨를도 없었대요. 하루하루 버티는 것만으로도 힘든 나날이었으니까요. 애들 학교 보내야지. 과외도 시켜야지. 혼수도 마련해야지. 정신없이 살다 보니 어느새 이 나이가 됐네. 내가 언제 나를 위해 산 적이 있었나.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 그저 애들 잘 되기만을 바랐지. 할머니는 자식들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셨어요. 큰아들이 대학에 갈 때는 집에 있던 텔레비전까지 팔아 등록금을 마련하셨대요. 그때 큰아들이 공부를 그만두겠다고 했을 때 할머니는 밤새 아들을 설득하셨대요. 아들아, 너는 꼭 대학에 가야 해. 너가 공부해서 좋은 직장 얻으면 우리 가족이 잘 살 수 있어. 엄마가 어떻게든 뒷바라지 할 테니 걱정 말고 공부해. 둘째 아들이 취업 준비를 할 때는 밤늦게까지 일해서 학원비를 대주셨고요. 둘째가 한번 낙방하고 좌절했을 때 할머니는 아들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괜찮아. 이번엔 안 됐어도 다음엔 꼭 될 거야. 엄마가 내 곁에 있잖아. 포기하지 마. 셋째 아들과 막내딸의 결혼식 때는 평생 모아둔 금반지까지 팔아 혼수를 장만해 주셨죠. 막내딸 결혼식 날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셨대요. 내 자식들 다 자라서 짝을 만나 가정을 이루는구나. 이제 정말 내 역할은 다 한 것 같아. 내가 고생해서 뭐해. 우리 애들만 잘 살면 되지. 할머니는 항상 이렇게 말했어요. 자신의 고생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셨던 거죠. 할머니의 자식들은 모두 대학을 나와 좋은 직장에 취직했어요. 큰아들은 대기업 간부가 되었고, 둘째는 공무원이 되었죠. 셋째는 의사가 되었고, 막내딸은 교사가 되었어요. 그걸로 할머니는 만족하셨대요. 내 인생의 목표는 다 이뤘어. 애들 잘 키워서 좋은 직장 얻게 해주는 거. 그게 내 꿈이었으니까. 나는 배운 게 없어서 힘들게 살았지만 우리 애들은 달라. 그들은 좋은 환경에서 살 수 있을 거야. 하지만 문제는 그 후였어요. 70세가 되어 더 이상 장사를 하기 힘들어지자 할머니는 저축도 퇴직금도 연금도 없다는 걸 깨달으셨어요. 평생 번 돈은 모두 자식들 뒷바라지 하는데 써버렸으니까요. 괜찮아. 내가 애들 잘 키웠으니 이제 애들이 나를 봉양하겠지. 그동안 고생한 만큼 이제는 편하게 살 수 있겠지?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하셨대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어요. 자식들은 각자의 가정을 꾸리고 살림살이를 꾸려나가느라 바빴죠. 순자 할머니는 자식들이 잘 자랐으니 이제 자신을 돌봐줄 거라 믿었지만 세상살이가 그리 녹록지 않다는 걸 곧 깨닫게 되셨어요. 큰아들 민수는 대기업 해외 영업부에서 일하며 자주 출장을 갔고 둘째 기철은 지방으로 발령받아 멀리 떨어져 살았어요. 셋째 동우는 개원한 병원 운영으로 바빴고 막내딸 미경은 육아에 정신이 없었죠. 각자의 삶에 바빠 어머니를 돌볼 여유가 없었던 거예요. 민수는 매달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을 오가며 바쁜 나날을 보냈어요. 한국에 있는 시간보다 외국에 있는 시간이 더 많았죠. 전화로 안부를 물을 때마다 죄송한 마음뿐이었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이번 달에도 출장이라 다음에 꼭 찾아뵐게요. 기철은 전라도 끝자락으로 발령받아 가족과 함께 이사를 갔어요. 서울에 계신 어머니와는 한 걸음에 갈 수 없는 거리가 되어버렸죠. 명절 때나 겨우 올라올 수 있었어요. 어머니, 멀리 있어 자주 못 뵈어 죄송해요. 방학 때 아이들 데리고 갈게요. 하지만 그 다음은 늘 미뤄졌고 약속은 지켜지기 힘들었어요. 바쁜 일정과 예상치 못한 일들로 인해 계획했던 방문은 계속 미뤄졌고
전화 통화로 대신하는 경우가 많아졌어요. 할머니는 그런 자식들의 사정을 이해하려 노력하셨지만 마음 한구석이 허전해지는 걸 어쩔 수 없었죠. 게다가 경제적으로도 자식들의 형편이 어려워졌어요. 구조조정, 대출, 병원 경영난, 사업 실패 등으로 모두가 힘든 상황이었죠. 세계적인 경제 불황의 여파가 자식들의 삶에도 미친 거예요. 민수는 회사의 구조조정 소식에 날마다 불안에 떨었어요. 해외 영업 실적이 떨어지면서 언제 잘릴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시달렸죠. 승진은 점점 멀어지고 월급은 오르지 않는데 물가만 올라 생활이 빠듯해졌어요. 어머니 용돈을 더 드리고 싶은데 회사 사정이 안 좋아져서. 기철은 아이들 교육비 때문에 은행 대출을 받았어요. 지방에 살아도 서울 못지않게 치솟는 사교육비에 허리가 휘청거렸죠. 대출금 상환에 허덕이다 보니 어머니께 드릴 용돈은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었어요. 동우는 개원한 병원의 운영이 어려워졌어요. 의료 정책의 변화와 주변 대형 병원과의 경쟁 심화로 수입은 줄고 지출은 늘어났죠. 간신히 병원 문을 열고 있지만 매달 적자에 시달리고 있었어요. 미경은 남편의 사업 실패로 빚더미에 앉게 되었어요. 전세금을 빼서 남편의 빚을 갚느라 월세 단칸방으로 이사를 가야 했죠. 어머니께 용돈은커녕 도움을 요청해야 할 지경이 되었어요. 엄마, 죄송해요. 우리가 이렇게 되어서 엄마한테 손 벌리게 될 줄은 몰랐어요. 자식들의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할머니의 마음은 찢어질 듯 아팠대요.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기도 싫고 그렇다고 혼자 살아갈 방법도 없고 할머니는 깊은 고민에 빠지셨어요. 밤마다 이불 속에서 혼자 눈물을 흘리셨대요. 자식들 걱정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날이 많았죠. 결국 순자 할머니는 75세에 작은 임대 아파트로 이사를 가셨어요. 40년 넘게 살던 집을 떠나는 건 너무 힘들었죠. 평생 모아온 살림살이의 대부분을 버리거나 팔아야 했어요. 좁은 임대 아파트에 들어가는 순간 할머니의 가슴은 무너져 내렸대요. 경순아, 나는 지금도 가끔 꿈을 꿔. 예전에 살던 집에서 애들이랑 함께 사는 꿈을. 그런데 깨고 나면 이 좁은 방뿐이야. 내 인생이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 할머니의 생활은 점점 힘들어졌어요. 기초연금으로는 생활비를 감당하기 어려웠고 식사와 난방, 약값을 줄이며 살아야 했죠. 한 끼 식사를 거르는 날이 많아졌고 추운 겨울에도 난방을 아끼려 전기장판에 의지한 채 지내셨어요. 병원에 가고 싶어도 약값이 부담되어 참는 날들이 늘어갔죠. 나는 평생 일만 했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 내가 뭘 잘못한 걸까? 할머니의 한숨 섞인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아팠어요. 평생을 자식들을 위해 살아오신 분이 노년에 이렇게 힘들어하시는 모습을 보는 게 너무 안타까웠죠.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노후 준비의 중요성을 깨달았고 자식에게만 의지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의 노후를 준비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순자 할머니는 생활비를 감당하지 못해 힘들게 살다가 결국 치매에 걸리고 말았어요. 처음에는 작은 건망증 정도로 시작됐죠. 가스불을 켜놓고 잊어버리거나 약 먹는 시간을 자주 놓치는 정도였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증상은 점점 심해졌어요. 경순아, 나 요즘 이상해. 내가 뭘 하려고 했는지 자꾸 잊어버려. 할머니가 저에게 털어놓은 말씀이 아직도 귓가에 생생해요. 그때 할머니의 눈빛에서 불안과 두려움이 느껴졌어요. 병원에 모시고 가서 검사를 받았더니 초기 치매 진단을 받으셨어요. 의사 선생님은 규칙적인 생활과 적절한 영양 섭취, 그리고
꾸준한 운동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죠. 하지만 할머니의 형편으론 그 어느 것 하나 제대로 하기 힘들었어요. 약값도 비싸고 병원에 다니는 것도 힘들어. 그냥 내버려 두는 게 나을 것 같아. 할머니의 이 말씀에 가슴이 아팠어요. 치료를 포기하면 증상이 더 빨리 악화될 텐데 말이에요. 자식들에게 할머니의 상황을 알렸지만 그들도 각자의 삶에 바빠 자주 찾아뵙지 못했어요. 가끔 용돈을 보내주는 게 전부였죠. 엄마, 죄송해요. 지금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 다음에 꼭 찾아뵐게요. 전화로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할머니의 한숨 소리가 깊어졌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할머니의 상태는 급격히 나빠졌어요. 집 안에서도 길을 잃어 헤매기 시작했고, 가족들의 얼굴도 잘 알아보지 못하게 되었죠. 식사 준비는 물론이고, 기본적인 위생 관리도 힘들어지셨어요. 어제 저녁에 뭘 먹었더라. 아, 모르겠다. 배가 고픈데. 냉장고에 음식이 있어도 어떻게 요리해야 할지 모르는 날들이 늘어갔어요. 영양 상태가 나빠지니 당연히 건강도 더 빠르게 악화되었죠. 이웃들이 할머니를 도와주려 했지만 한계가 있었어요.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상황까지 오게 된 거죠. 이순자 씨 오늘 약 드셨어요? 제가 좀 도와드릴게요. 옆집 김 할머니가 매일 들러 약을 챙겨주고 식사를 도와주셨어요. 하지만 김 할머니도 연세가 있으신 분이라 힘에 부치는 일이었죠. 결국 순자 할머니의 큰아들 가족이 할머니를 모시기로 결정했어요. 하지만 그것도 오래가지 못했죠. 맞벌이 부부인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학생인 손주들. 그 누구도 할머니를 24시간 돌볼 여유가 없었어요. 엄마, 우리도 정말 힘들어요. 엄마를 사랑하지만 우리 가족의 삶도 무너지고 있어요. 아들의 이 말에 할머니는 그저 눈물만 흘리셨어요. 자식에게 짐이 되는 것이 가장 큰 불효라고 생각하셨나 봐요. 여러 차례의 가족회의 끝에 결국 요양원에 모시기로 결정했어요. 순자 할머니는 처음에 강하게 거부하셨죠. 나를 버리려고? 내가 그렇게 못난 엄마였니? 할머니의 오열하는 모습을 보며 가족들 모두 눈물을 흘렸어요. 하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죠. 결국 순자 할머니는 80세에 요양원에 들어가셨어요. 평생을 살아온 동네를 떠나 낯선 곳으로 가시는 할머니의 뒷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해요. 허리는 더 굽어지고 머리는 더욱 하얗게 새어 있었죠. 요양원에서의 생활은 할머니에게 또 다른 시련이었어요. 낯선 환경, 낯선 사람들. 모든 것이 불편하고 두려웠대요. 경순아, 난 집에 가고 싶어. 여기서 살기 싫어. 면회 갈 때마다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돌아갈 집은 이미 없었죠. 임대 아파트는 이미 계약이 끝났고 자식들의 집으로 돌아갈 수도 없었으니까요. 시간이 지나면서 할머니는 점점 요양원 생활에 적응해 가셨어요. 하지만 눈빛에서 생기는 점점 사라져갔죠. 치매 증상도 더 심해져서 이제는 저조차 알아보지 못하실 때가 많아요. 할머니, 저예요. 경순이에요. 경순이? 누구더라? 아, 모르겠다. 이런 대화를 나눌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아요. 한평생 자식들을 위해 고생하신 우리 순자 할머니. 그분의 노후가 이렇게 되어버린 게 너무 안타까워요. 순자 할머니의 이야기는 저에게 큰 교훈이 되었어요. 노후 준비, 특히 재정적인 준비가 얼마나 중요한지 뼈저리게 느꼈죠. 우리 모두 순자 할머니처럼 되지 않으려면 지금부터라도 노후를 위한 재정 계획을 세워야 해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법이에요.
제가 재정 계획을 시작한 것은 정확히 42살 때였어요. 당시 저는 중학교 교사로 일하고 있었죠. 안정적인 직장이었지만 월급으로는 풍족한 노후를 보내기 어렵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먼저 가계부터 꼼꼼히 점검했어요.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저축할 수 있는 여유 자금을 만들었죠. 커피 한 잔, 불필요한 쇼핑 등 작은 것부터 줄여나갔어요. 여보, 우리 이번 달부터 저축을 시작해요. 노후를 위해서예요. 남편과 의논하여 월급의 30%를 무조건 저축하기로 했어요.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점차 습관이 되었죠. 다음으로 국민연금과 사학연금 외에 개인연금에 가입했어요. 세제 혜택도 받을 수 있고 노후에 안정적인 수입원이 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선생님, 개인연금은 노후 대비에 정말 좋은 선택이에요. 꾸준히 납입하면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재무설계사의 조언을 들으며 저축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실감했어요. 50대에 접어들면서는 투자에도 관심을 가졌어요. 주식과 채권에 대해 공부하기 시작했죠. 전문가 조언도 구하고 관련 서적도 읽었어요. 경순 씨, 분산 투자가 중요해요. 한 곳에 몰빵하지 말고 다양한 상품에 투자하세요. 재테크 전문가의 조언을 듣고 투자 포트폴리오를 짰어요. 국내 주식, 해외 주식, 채권, 부동산 펀드 등 다양한 자산에 분산 투자했죠. 물론 투자가 늘 순탄했던 건 아니에요. 금융위기 때는 많은 손실을 봤죠. 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꾸준히 투자한 결과 전체적으로는 수익을 낼 수 있었어요. 여보, 우리 노후 자금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어요. 이대로 가면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남편과 함께 재정 상황을 점검할 때마다 뿌듯함을 느꼈어요. 60세에 정년퇴직을 하면서 그동안의 노력이 빛을 발하기 시작했어요. 연금과 저축, 투자 수익으로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마지막으로 중요한 건 사회적 관계 유지입니다. 옆 동네 사시는 정민수 할아버지 이야기예요. 은퇴 후에 집에만 계시다 우울증에 걸리셨다고 해요. 텔레비전만 보며 하루를 보내시다 보니 점점 세상과 단절되셨대요. 정민수 할아버지는 40년 넘게 한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셨어요. 대학을 갓 졸업하고 입사해서 말 그대로 한평생을 바쳐 일하신 거죠. 처음에는 말단 사원으로 시작해 야근과 주말 근무를 마다하지 않고 열심히 일하셨어요. 그 노력 덕분에 승진도 빨랐고 50대 초반에는 이미 부장 자리에 오르셨죠. 회사에서는 인정받는 부장님이셨어요. 업무 능력도 뛰어났지만 후배들을 잘 챙기기로도 유명하셨대요. 매일 아침 일찍 출근해서 늦게 퇴근하는 생활을 반복하셨어요. 주말에도 골프나 회식으로 시간을 보내셨고요. 직원들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셔서 퇴근 후 술자리도 자주 가졌죠. 우리 팀이 최고야. 다들 고생 많이 하니까 가끔 이렇게 풀어줘야지. 이렇게 말씀하시며 직원들과 어울리는 걸 즐기셨어요. 하지만 그만큼 가족과 보내는 시간은 많지 않았어요. 아침 일찍 나가서 밤늦게 들어오는 날이 대부분이었죠. 주말에도 회사 일이나 직장 동료들과의 모임으로 시간을 보내셨고요. 그래도 자신이 가장으로서 역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하셨대요. 가족들에게 경제적으로 풍족한 생활을 제공하는 것이 자신의 역할이라고 믿으셨거든요. 나는 회사에서 인정받는 사람이야. 우리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어.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게 해주는 게 내 역할이지. 이렇게 말씀하시며 자부심을 가지고 계셨죠. 실제로 경제적으로는 풍족한 생활을 하셨어요. 좋은 아파트에 살고 비싼 차를 타고
자녀들의 유학 비용도 아낌없이 대주셨죠. 하지만 정작 가족들과의 관계는 점점 소원해졌어요. 아내와는 대화가 줄어들었고 자녀들과도 깊은 유대감을 형성하지 못했죠. 아내는 처음에는 바쁜 남편을 이해하려 노력했지만 점점 외로움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여보, 이번 주말에는 집에 있는 거예요? 미안해. 이번 주말에 중요한 거래처랑 골프 약속이 있어. 이런 대화가 반복되다 보니 부부 사이에 벽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자녀들도 마찬가지였죠. 아버지의 존재는 알지만 정작 함께 보낸 시간은 많지 않았어요. 아빠, 다음 주에 식사하러 가요. 미안하다. 아빠가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 다음에 꼭 갈게.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서 자녀들과의 관계도 점점 멀어져 갔어요. 그러다 65세에 정년퇴직을 하게 되셨어요. 회사에서는 큰 송별회를 열어주었고 많은 직원들이 나와 배웅해 주었죠. 처음에는 오랜 시간 일하느라 하지 못했던 것들을 할 수 있다는 생각에 들뜨셨대요. 이제 마음껏 쉴 수 있겠구나. 텔레비전도 실컷 보고 잠도 실컷 자고. 그동안 못했던 것들을 다 해볼 거야. 퇴직금으로 가족여행도 다녀오고 평소 갖고 싶었던 물건들도 사셨어요. 하지만 한 달, 두 달이 지나면서 점점 무기력해지기 시작하셨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 할 일이 없다는 게 너무 힘들었대요. 출근 준비를 하며 바쁘게 하루를 시작하던 일상이 사라지니 하루가 무척 길게 느껴졌어요. 아침에 일어나도 특별히 할 일이 없었죠. 텔레비전을 보는 것 말고는 특별히 하는 일이 없었어요. 처음에는 좋아하던 골프도 점점 흥미를 잃어갔어요. 여보, 친구들 만나러 나가지 그래요? 아내가 권유해도 민수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으셨어요. 나가서 뭐해? 다들 바쁠 텐데 나 때문에 시간 낼 사람도 없을 거야. 나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이야. 점점 집에만 계시는 시간이 늘어났어요. 가끔 전화가 오는 회사 동료들과도 연락을 끊으셨죠. 자존심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세상과 단절되고 싶은 마음 때문이었을까요? 예전에 회사에서 인정받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을 비교하며 자신을 비하하기 시작하셨어요. 난 이제 아무것도 아니야. 그저 늙은이일 뿐이지. 이런 생각이 반복되면서 점점 더 우울해지셨어요. 식사 시간도 불규칙해졌어요. 아침을 거르는 날이 많아졌고 점심도 대충 때우곤 하셨죠. 식욕도 떨어져서 한 끼에 몇 숟가락 뜨는 게 고작이었어요. 영양 불균형으로 건강도 점점 나빠져 갔죠. 밤에는 잠을 이루지 못해 새벽까지 텔레비전을 보는 날이 많아졌어요. 여보, 건강이 걱정돼요. 병원에 한번 가보는 게 어떨까요? 아내의 걱정 어린 목소리에도 민수 할아버지는 대꾸하지 않으셨어요. 그저 멍하니 텔레비전 화면만 바라보실 뿐이었죠. 눈은 화면을 향해 있었지만 무엇을 보고 있는지도 모르는 듯 했어요. 점점 자신의 외모에도 신경 쓰지 않게 되셨어요. 면도도 하지 않고 옷도 갈아입지 않은 채 며칠씩 지내셨죠. 샤워도 귀찮아 하셔서 아내가 등 떠밀어 겨우 하게 되는 상황이었어요. 자녀들도 걱정이 되어 자주 찾아왔지만 할아버지는 방문을 걸어 잠그고 나오지 않으셨어요. 아버지, 문 좀 열어주세요. 우리랑 얘기 좀 해요. 큰아들이 문을 두드리며 간곡히 부탁해도 대답이 없었어요. 아빠, 저예요. 딸이에요. 제발 문 좀 열어주세요. 딸의 눈물 어린 호소에도 반응이 없었죠. 하지만 대답은 없었죠. 그저 방 안에서 들리는 텔레비전 소리뿐이었어요. 가족들은 할아버지가 계신 방문 앞에서 발만 동동 구르며 어찌할 바를 몰라 했어요. 이런 상황이 몇 달 동안 지속되었어요. 가족들은 매일 걱정과 불안 속에서 지냈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이웃들과 친척들에게 조언을 구하기도 했어요. 결국 가족들이 결단을 내렸어요. 어느 날 아침 할아버지가 화장실에 가신 틈을 타 방에 들어가 기다렸다가 억지로 병원에 모시고 갔어요. 처음에는 할아버지가 크게 화를 내고 저항하셨지만 결국 가족들의 간곡한 부탁에 병원 진료를 받아들이셨죠. 병원에서 민수 할아버지는 중증 우울증 진단을 받으셨어요. 의사 선생님은 사회적 관계의 단절이 큰 원인이라고 하셨죠. 은퇴 후에 갑자기 사회와 단절되면 정신건강에 매우 안 좋습니다. 규칙적인 생활과 사회적 활동이 필요해요. 또한 가족들의 지지와 이해가 매우 중요합니다. 의사 선생님의 설명을 들으며 가족들은 눈물을 흘렸어요. 그동안 할아버지의 마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들었죠. 민수 할아버지의 회복은 쉽지 않았어요. 치료와 함께 상담 치료도 받으셨지만 오랫동안 단절되었던 세상과 다시 연결되는 게 쉽지 않았나 봐요. 반면에 저는 달랐습니다. 은퇴 후에도 꾸준히 동창회에 나가고 동네 노인정에서 새로운 친구들도 사귀었어요. 사실 저는 은퇴를 앞두고 있을 때부터 은퇴 후의 삶에 대해 많은 생각을 했어요.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틈틈이 은퇴 후의 계획을 세웠죠. 제 은퇴 생활은 바쁘게 시작됐어요. 은퇴하기 몇 달 전부터 이것저것 계획을 세웠거든요. 노트에 하고 싶은 일들을 적어 내려갔어요. 여행, 운동, 취미 활동, 봉사 등 다양한 항목들이 리스트에 올랐죠. 여보, 나 은퇴하면 이것저것 해보고 싶은 게 많아요. 같이 해요. 남편과 함께 버킷리스트를 작성했어요. 여행도 가고 새로운 취미도 배우고 봉사활동도 하기로 했죠. 남편도 처음에는 소극적이었지만 제 열정에 점점 동참하기 시작했어요. 그래, 우리 열심히 살아보자. 아직 많은 것들을 경험할 수 있을 거야. 은퇴 직후에는 남편과 함께 한 달 동안 유럽 여행을 다녀왔어요. 젊었을 때 가보고 싶었지만 시간이 없어 못 갔던 곳들을 둘러봤죠. 파리의 에펠탑, 로마의 콜로세움, 바르셀로나의 사그라다 파밀리아. 매일 새로운 것을 보고 경험하니 삶에 활력이 생기는 것 같았어요. 여보, 우리 이렇게 살다 보면 100세까지 살겠어. 여행 중에 남편과 나눈 이 대화가 아직도 생생해요. 그때의 설렘과 기대감이 지금도 제 삶의 원동력이 되고 있죠. 여행에서 돌아온 후에는 본격적으로 새로운 생활을 시작했어요. 먼저 고등학교 동창회에 나가기 시작했죠. 한 달에 한 번씩 모여 옛날 이야기도 하고 서로의 근황도 나눴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편안해졌어요. 너 요즘 뭐하고 지내니? 난 요가 배우러 다녀. 너는? 난 손주 돌보느라 정신없어. 이렇게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겠더라고요. 학창 시절의 추억을 되새기며 웃고 서로의 근황을 들으며 공감하고 그렇게 몇 시간이 훌쩍 지나갔어요. 가끔은 함께 야유회를 가기도 하고 봉사활동을 하기도 했어요. 지난번에는 동창회 멤버들과 함께 지역 양로원을 방문해 말벗 봉사를 했는데 그때의 경험이 저에게 큰 깨달음을 주었어요. 우리도 언젠가는 저렇게 되겠지. 그때까지 건강하게 활기차게 살아야겠어. 동네 노인정에도 나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새로운 친구들이 생겼죠. 처음 노인정에 갔을 때가 기억나요.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리더라고요. 아이고, 새 얼굴이네. 어서 와요. 우리랑 같이 바둑 둘래요. 김 할아버지의 이 한마디에 긴장이 풀렸어요. 그 후로 노인정은 제 제2의 집이 되었죠.
노인정에서는 바둑, 장기도 두고 가벼운 운동도 했어요. 매주 수요일에는 함께 등산을 가기도 했죠. 처음에는 숨이 차서 힘들었지만 꾸준히 하다 보니 체력도 좋아지고 마음도 건강해지는 것 같았어요. 경순 씨 오늘 등산 가요. 단풍이 참 곱대요. 박할머니의 이 말에 얼마나 설레었는지 몰라요. 계절의 변화를 온몸으로 느끼며 산을 오르내리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은퇴 전에는 미처 몰랐어요. 이렇게 새로운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다 보니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더라고요. 매일 아침 일어나면 오늘은 무엇을 할지, 어떤 사람들을 만날지 기대가 되었어요. 작년부터는 동네 도서관에서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봉사활동도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에 2번, 오전에 2시간씩 그림책을 읽어주는 일이에요. 처음에는 낯설고 부끄러웠지만 지금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활동이 되었어요. 할머니, 다음에는 어떤 이야기 들려주실 거예요? 아이들의 반짝이는 눈을 보고 있으면 제 마음도 덩달아 행복해져요.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면서 저도 많이 배우고 있어요. 새로운 그림책들을 보면서 세상의 변화도 느끼고 아이들의 순수한 모습을 보면서 삶의 의미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죠. 경순 할머니, 우리 할머니가 책 읽어주는 게 제일 좋아요. 이런 말을 들을 때면 가슴이 뿌듯해져요. 내가 아직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느낌, 그리고 아직도 세상에 기여할 수 있다는 느낌. 그게 저를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덕분에 매일이 즐겁고 활기차요.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은 무엇을 할지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설레요. 때로는 바쁜 일정에 지치기도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활동적으로 살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해요. 나이 들수록 사회와의 연결고리를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세상과 단절되면 우리의 마음도 몸도 점점 약해지는 것 같아요. 하지만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하고 새로운 것을 배우고 경험하다 보면 나이 들어서도 계속 성장할 수 있어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 마음가짐이 중요한 거야. 제가 좋아하는 말이에요. 나이 때문에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믿어요. 실제로 저는 70세가 넘어서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웠어요.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도전했죠. 지금은 손주들과 영상통화도 하고 SNS로 친구들과 소통하는 게 일상이 되었어요. 물론 건강이 따라주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럴 때면 조금 쉬어가기도 하고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려고 노력해요. 하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포기하지는 않아요. 지난해 무릎 통증으로 등산을 못 갔을 때는 정말 속상했어요. 하지만 대신 실내 수영을 배우기 시작했죠. 오늘 조금 피곤하니까 내일 더 열심히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해요. 매일 작은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달성하려고 노력하는 것. 그게 제 삶의 원동력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도 은퇴 후의 삶을 미리 준비해 보세요. 일하느라 못했던 것들, 해보고 싶었던 것들을 리스트로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요? 그리고 하나씩 실천해 나가면 좋겠어요. 취미를 갖는 것도 좋고 봉사활동을 하는 것도 좋아요. 중요한 건 자신이 즐겁게 할 수 있는 것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들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세요. 가족, 친구, 이웃. 우리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과 소통하고 교류하면서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 거예요. 혼자서는 할 수 없지만 함께라면 할 수 있는 일들이 정말 많답니다. 마지막으로 항상 배우는 자세를 가지세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더 이상 배울 게 없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진정으로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시기일 수 있어요. 새로운 것에 도전하고 실패해도 다시 일어서는 용기. 그것이 우리를 더욱 젊고 활기차게 만들어줄 거예요. 여러분의 노후가 행복하고 풍요롭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준비하세요. 그리고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세요. 그것이 바로 행복한 노후의 비결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경험하고 깨달은 행복한 노후를 위한 3가지 비결을 말씀드렸습니다. 건강 관리, 재정 계획, 사회적 관계 유지. 어렵지 않죠? 이 3가지만 잘 지키셔도 여러분의 노후가 많이 달라질 거예요. 지금부터 시작하세요. 그래야 나중에 후회하지 않습니다. 제 주변만 봐도 이 3가지를 실천한 분들은 대부분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계세요. 반면 그렇지 못한 분들은 요양원에 가거나 우울한 나날을 보내시죠. 여러분은 어떤 노후를 맞이하고 싶으신가요? 활기차고 독립적인 삶? 아니면 남에게 의지해야 하는 삶? 기억하세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거죠. 지금 이 순간부터 행복한 노후를 위한 준비를 시작하세요. 난 아직 젊어. 천천히 해도 돼. 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닙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여러분의 미래는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어요.